눈 이야기, 하리하라의 눈 이야기, 이은희 지음 눈 이야기. 세상을 깊게 보는 두 개의 눈이라. 역시 이하의 확장본에선 사람의 눈이 말이나 토끼보다도 못하더라도 사람의 시야 효율이 꼭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사람의 경우에 눈이 얼굴 전체에 가깝게 존재하는 덕에 시야는 좁지만은 대신 두 눈의 시야가 상당 부분 겹쳐지면서 원근감과 입체감의 판별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뇌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두 개의 상을 형성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각각의 눈에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합쳐서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하게 된다. 양쪽 눈에서 각각 뻗어나온 시신경 뇌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로 합쳐지는 이유는 이 때문이며, 이렇게 양쪽 시야를 합치는 과정에서 시야의 일체감이 더해진다. 시야의 일체감이 더해진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깊이 있게 바라본다. 양팔을 벌린 뒤에 한쪽 눈을 감고 손가락 끝을 맞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한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평평해서 두 손가락의 거리감이 정확히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마음의 눈, 올리버 색성을 등장하는 수전 베리의 사례는 매우 흥미롭다. 신경생물학자인 그녀는 선천적으로 사씨를 가진 채 태어났고 어린 시절 몇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녀의 두 눈 중에 어느 한쪽에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을 한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볼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물체를 볼 때 눈의 시선을 대상에 일치 이렇게 왔다리 한다 할 수가 있는데, 사람 눈도 3차원의 기적의 저자 사씨를 가진 수전벨이 어린 시절의 사진이었다는 거죠. 사씨를 가지고 태어난 그녀는 신살이 되었어야 비로소 입체적인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런 입체적인 세상을 보기가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카멜레온, 이렇게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 입체적인 거 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거 하고, 뇌는 양쪽 눈에서 들어온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약간 어긋나게 겹쳐지는 장면을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합쳐서 입체 시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사실을 가진 아이의 경우에 두 눈의 시선이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양쪽 눈에서 받아들이는 영상은 겹치는 정도가 떨어진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면이 양쪽 눈을 통해서 뇌로 들어오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의 대상이 두 개로 보이기도 한다. 카멜레온이라면 문제없을 테지만은 인간의 뇌는 이렇게 서로 다른 정보들을 접하면 혼란에 빠진다. 게다가 실제로도 문제가 된다. 하나밖에 없는 커피잔이 두 개로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뜨거운 커피에 손을 대지 않고 무사히 잔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선천적으로 사치를 가진 채 태어난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를 판별하는 방법을 깨닫는다. 방법은 한쪽 눈을 지금 감고 다른 한쪽에 눈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면서 테스트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저로 보는 눈에서 들어오는 영상만을 진짜로 인식하고 다른 눈의 시야는 일괄적으로 무시할 수도 있고 마치 연달아 윙크를 하듯이 양눈을 번갈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시안을 가진 사람들은 한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 세상은 다채롭 변한 평범한 TV 화면 같은 모습으로 비치게 된다. 수전 베리는 자신이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2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수전은 태어날 때부터 한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러 왔기에 이것이 익숙해져서 남들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했다. 성인이 되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사치를 교정할 수 있었던 그녀는 입체시를 처음 얻게 되었을 때의 심정을 섹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어느 겨울날 얼른 점심을 때우려고 교실에서 식당으로 바삐 가고 있었어요. 교실에서 몇 발짝 되지 않아서 저는 베란간 걸음을 멈추었어요. 탐스럽고 촉촉한 눈송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느릿느릿 떨어지고 있어서요. 저는 눈송이들 하나하나 사이의 공간을 볼 수 있어서요. 그 모든 눈송이들이 한데 우려져서 아름다운 3차원의 군눈을 추고 있어서요. 과거에는 눈이 저보다도 조금 앞에 있는 공간의 평면 안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는 제가 떨어져서 내리는 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자신이 내리는 눈 속에 눈송이들 한가운데 있다고 느꼈어요. 점심도 잊은 채 저는 몇 분 동안 내리는 눈을 지켜보았고 깊은 한의에 압도되었어요. 내리는 눈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답니다. 특히 생전 처음 볼 때는 말이죠. 3차원 기적 수전베리 초록 물고기에서 참 눈이 그럴 수 있나요? 있군요. 외눈방귀 맹수는 목숨을 잃을 위험이 크다. 외눈방귀 수전베리와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선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입체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양하나의 시야를 겹쳐서 원근감을 살리는 것, 입체시는 흥미롭게도 사냥꾼의 특성이다. 동물들도 말이나 사슴 같은 조직동물은 얼굴 측면에 따로따로 눈이 존재하지만 사자나 호랑이같이 육식동물의 경우에 얼굴 전면 중앙부에 2개의 눈이 빛나고 있다. 이렇게 눈의 위치가 다른 것은 아마도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숙명 때문일 것이다. 초식동물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적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다. 천적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따지기에 앞서 일단 천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쳐야 살아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들은 눈의 위치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림으로써 각각의 눈이 지닌 시야를 최대한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하였다. 반면에 육식동물의 경우에 눈앞의 먹잇감이 하나이든 100이든 내 발톱으로 움켜쥐기 전까지는 모조리 그림이 뜨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단순히 보이는 것보다도 대상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리를 잘못 인식한다면 사냥감을 향해서 멋지게 뛰어올랐는데 발톱 한번 못 써보고 땅바닥에 쫓아온다는 인구는 낯뜨거운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창피함이나 민망함이 아니다. 한눈의 실수는 결정적이다. 이런 요란한 원변시를 시야가 넓은 초식 동물들이 못 볼 리 없을 테니 사냥꾼이 실수를 수습할 즈음이면 이미 재빠른 먹잇감들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린 후일 것이다. 그러면 그날의 사냥은 공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실수가 반복된다면 사냥꾼은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목표가 되는 사냥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별해야 할 뿐 아니라 한 번의 도약으로 사냥감이 목덜미에 정확하게 이빨을 박아 넣으리라는 확신을 눈앞에서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넓은 시야 대신에 좁지만은 겹쳐지는 시야를 통해서 대상과의 거리감과 입체감을 획득한다. 실제로 야생에는 한쪽 눈을 다친 맹수들이 사냥에 번번이 실패하고 결국 목숨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한쪽 눈만으로는 사냥감과의 거리 가늠이 어렵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 이유에서 무협지에 등장하는 외눈 고수들의 신화는 상당히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쪽 눈이 없다면 원근감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공격과 방어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일 테니까 물론 피나는 훈련과 결과로 눈에서 오는 정보의 괴리를 극복하는 마음의 눈을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사람의 눈은 호랑이처럼 정면을 향해 있고 입체감과 원근감을 판별하는 데 뛰어나다. 이러한 눈은 원시시대 우리네 조상들이 채집뿐만 아니라 수렵을 통해서도 생을 이어나간 사냥꾼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아이고 저 실어준다. 평면에서 입체를 만들어내다. 입체 시에 익숙하고 입체적이어야 진짜 같다고 받아들이는 인간의 눈의 특성은 입체경의 개발에서 시작해서 3D 형성의 구현으로 이어진다. 인간의 눈은 입체감을 느끼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만으로도 평면의 입체를 인식할 수가 있다. 평면을 입체로 인식시키는 기본 원리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특수 안경을 이용해서 양쪽 눈이 서로 조금씩 다르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나머지는 입체시를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난 뇌에 맡기면 된다. 심지어 사람의 눈은 양쪽 눈이 느끼는 색감의 차이만 있어도 여기서부터 입체감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다. 어릴 적에 어린 이용 잡지를 사면은 부록으로 심심찮게 들어있던 빨간색과 파란색 셀로판지가 들어간 종이 안경과 일부러 은하게 이중으로 인쇄된 그림을 떠올려보라. 이 안경을 쓰고 그 그림을 보면은 각각 셀로판지들이 필터로 작용하면서 색을 걸러내어 이중으로 인쇄된 그림이 하나로 중첩되면서 입체감이 만들어진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값도 저렴하지만 색깔이 있는 필터를 이용함으로 물체 색이 왜곡되어 입체감은 느껴지지만 진짜 같지는 않은 감각을 생성한다. 따라서 현재의 3D 안경은 한쪽 방향의 빛만 통과시키는 평광 필터나 인간의 눈이 인식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양쪽 시야를 번갈아 차단하는 셔터 글라스 기법을 이용해 색의 왜곡 없이 평면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시야의 확장 측면에서건 입체시 획득의 측면에서건 눈이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 더 잘 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나보다 둘이 더 좋다면 둘보다 셋 혹은 넷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물체들은 두 개의 눈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곤충은 조금 다르다. 대부분의 곤충은 여러 개의 작은 난눈이 모인 겹눈 두 개와 세 개의 혼눈을 가진다. 하지만 혼눈은 빛의 명암만을 구별할 수 있어 세상을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시각을 가진 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곤충에게 있어서도 색채,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정보, 입체적인 감각 등을 담당하는 것은 혼눈이 아니라 겹눈이다. 사실 곤충의 눈이 잠자리 마취 구조. 사실 곤충의 눈이 굳이 겹눈을 이룰 필요는 없다. 곤충의 겹눈을 이루는 난눈은 비록 크기는 작아도 저마다 키틴질로 이루어진 홀로그랜즈 모형의 각막 일체의 시세포로 이루어진 소망막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조그만 눈이다. 이런 조그만 눈들이 모여서 커다란 눈을 이루게 된다. 하나의 겹눈을 이루는 난눈의 개수는 종류에 따라서 달라서 주로 땅속에서 살고 냄새로 의사소통을 하는 개미의 경우에 9개 정도이지만 나비는 1500개, 꿀벌은 5000개로 이루어지며 곤충계의 사냥꾼인 잠자리의 경우에 무려 28,000개의 난눈이 모여서 하나의 겹눈을 이룬다. 하지만 결국 이들이 형성하는 겹눈의 개수는 2개다. 사실 시각적 정보가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가치로 볼 때 눈이 더 많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만약에 눈이 뒤통수에 하나 더 있다면 수평 시야의 사각지대는 사라질 것이고 머리 꼭대기에 하나 더 추가된다면 시야의 범위는 수직으로도 확장될 것이니
전후 좌우 상하를 한꺼번에 모두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눈의 개수가 늘어나면 각각의 눈이 서집한 정보들을 통합하여 의미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정보 처리 능력이 뇌에 요구될 것이다. 지금도 뇌의 상당 부분이 시각 피질로 활용이 되는데 새 혹은 4개의 시야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를 통합하려면 내가 지금보다도 더 커지고 복잡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시자만을 허용하는 뇌의 특성상 추가되는 시야를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시야의 이미지들을 연합해서 처리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뿐 아니라 내 자체의 용적도 더 커지고 복잡해져야 한다. 하지만 뇌는 에너지 측면에서만 본다면 꽤 비싸고 유지가 어려운 존재다. 평균적으로 체중의 2%에 불과한 뇌가 우리 몸 전체에 사용되는 포도당의 4분의 1을 먹어치울 정도니 가성비가 보통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먹먹의 에너지 소모량은 뇌에 그것을 능가할 정도다. 뇌와 연합해서 자라는 눈이 겨우 2개 뿐인데 이런데 눈의 예수가 더 늘어나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더 늘어난다면 추가된 시야의 유리함보다도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져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만약에 눈이 지금처럼 얼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나는 손가락 끝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 손에 눈이 있다면 뒤쪽 아래 너무 또 좁은 틈새 사이로 얼마든지 손가락을 밀어넣어 볼 수가 있으니 진정한 시야의 사각지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손가락 끝은 쉽게 다칠 수 있으니 단단한 투명 눈꺼풀의 존재는 필수일 테지만 그렇게 볼 때에 가장 효율적인 눈을 지닌 존재는 영화에 등장하는 아이를 잡아먹는 괴물일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눈과 아름다운 꽃과 외눈박이 괴물. 1950년대 미국 서부의 목장주들은 경악했다. 임신한 암양들이 20마리에 1마리꼴로 눈이 하나밖에 없는 새끼양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 기형 새끼양들은 목장주들을 기절초풍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은 전무후무했기에 당국에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그렇게 밝혀진 비극의 원인은 익시야였다. 익시야. 북극과에 속하는 익시야는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인기 있는 꽃이다. 하지만 익시야의 잎은 사이클로파민이라는 치명적인 물질이 들어있었다. 사이클로파민은 어미 양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새끼 양의 유전자 일부의 기능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포유동물의 눈은 2개인데 이런 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다난증은 주로 유전자 이상, 주로 소원익 해지 군에 속하는 뭐 이런 거. 익시야 꽃이, 이 꽃이 예쁜데 이 꽃이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이가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다난증은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인간도 소원익 해지 후 그 유전자에 의해서 좌우가 나뉘니까 말이다. 현재 남아있는 다난증 표본들이 예외 없이 퇴화이거나 신생아 상태에 사망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난증을 가진 아이의 생존력이 떨어지는 것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앞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뇌 자체가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눈의 이상이 뇌의 이상으로 이어진다고 사실 눈으로 인해서 뇌가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뇌의 이상이 겉으로 보이는 눈의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우리의 뇌는 자니와 우뇌 2개의 반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자니와 우뇌가 따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하나였던 신경관이 양쪽으로 나뉘면서 형성된다. 이때 여러가지 이유로 뇌가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는 현상을 완전 전뇌증이라고 한다. 다난증은 완전 전뇌증의 극단적인 표현형으로 다난증을 가진 개체의 뇌는 좌우 반구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합쳐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정도로 내 기형이 심각하다면 생존 자체가 어렵고 여행이 살아서 태어나더라도 이후의 신체를 관장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생존하기가 어렵다. 그렇군요.